합니다.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조금 빨리 와서 기도 강연을 해주신 최종인 목사님 이렇게 뵈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주제, 메타버스라는 이런 좋은 주제를 대한 부작용이게 돼서 정말 요즘에 ICT 기반의, 그렇죠? 첨단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저희는 바라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기독교가 가야 될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기조 연결 연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꼭 들었어야 되는데, 아쉽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이 부분을 잘 숙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현숙 교수님, 저희 국내에 이런 중독하면은 뭐 가장 1인자라고 우리 박기영 교수님께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뵙고 싶었었는데 먼저 이렇게 뵙게 돼서 또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서부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제 박미라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는 이제 못 들었고 두 번째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런 사이버 중독이라는 이 중독 관련된 이런 연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렇게 부족했다. 그나마 있는 것도 거의 90%가 양적 연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양적 연구입니다. 물론 저는 뭐 방금 박기영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양적 연구 쪽에 연구를 많이 하다가 2018년도에 한국연구자단에서 다문화 관련된 학생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질적 연구 쪽을 연구를 최근 한 4, 5년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문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제 노인 전공이면서 노인과 장애인 쪽에 이제 논문을 많이 이렇게 썼었습니다. 정책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제 다문화를 접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사회적 약자라는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해서 2020년도부터는 제가 학교 밖 청소년, 여기 있는 학업 중단 청소년 이쪽 연구를 했었고, 지금 이 주제는 이번에 이제 어떤 다른 타 학교지에 게재가 돼서 실리게 될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무수히 많은 이런 저는 사회복지 전공자입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청소년 영역, 또 이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관점에서의 이런 스마트폰 중독,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실제 제가 이 연구를 청소년 패널이라는 이 패널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지금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논문을 제가 한 3편 정도 2020년도, 2021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런 낙인감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렇죠? 스마트폰의 어떤 한 예측 요인으로서 연구된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매개 연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제가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적 연구가 많고 질적 연구가 적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양적 연구는 저희가 딱 떨어지죠. 척도라는 게 딱 떨어지죠. 근데 질적 연구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연구를 하기 굉장히 어렵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생명윤리위원회라는 이런 법이 굉장히 강력한 것이 있어요. 즉 인간을 연구하는데 일반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연구하면 좋은데, 조금 특수한 영역을 연구할 때는 굉장히 질적 연구가 심층 연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6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평택복지재단에 와서 기획연구실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내년도 제가 연구할 주제 중에 하나가 정책연구예요. 즉 사이버 이런 중독의 예방 체계에 대한 이런 걸 찾아봤어요.
없어요. 즉 뭐냐면은 연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이 있어야 됩니다. 틀이 없는 질적 연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그 학회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서 연구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즉 양적 연구는 척도가 있고 그렇죠 정책 연구를 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길버트 앤 스펙터나 길버트 테럴과 같은 이런 정책 분석 틀이 있다면은 가능할 텐데 이 중독에 그런 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단을 가면 제일 먼저 이건 예방 체제와 같은 이런 틀을 만들어서 좀 연구할 수 있는 우리 석박사 우리 그 분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 내년도 연구 주제를 할 텐데 뭐 여기 이제 그 보시는 교수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그 교수님을 저희 그 연구에 이렇게 그 연구위원으로 같이 해서 박사 한 명을 양성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어떤 정책 연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즉 양적과 질적 연구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고 틀이 만들어져야지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끊임없이 조사한 바로는 최근에 10년 동안에 약 50만 명의 학업 중단 청소년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갑니다. 또는 뭐 다시 고등학교를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과정을 더 밟습니다. 그렇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비행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는 중독에 빠지는 비율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앞에 발표는 못 드렸지만은 조현석 교수님께서 4명 중에 1명이 스마트폰 의존이다 했는데 그거보다 많을 것이다.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저는 10명 중에 4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이런 그 비행에 빠지는 이런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스티그마 즉 낙인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학업 중단 청소년 현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 10년 동안에 한 50만 명 정도가 했고요. 높은 때가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2016년도에서 2020년도 약 5년간을 이렇게 봤을 때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10대 청소년 중 10명 중에서 4명 비율은 35.8%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도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다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과의존은 아래에 있는 3가지의 이런 문제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현저성 그리고 조절 실패. 그러면서 문제적 결과를 드러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서 결국은 저는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이런 상태를 스마트폰 과의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컨텐츠가 뭔가 보니까 메신저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업무용으로도 물론 좀 보고 있습니다. 게임도 95.6% 물론 복수 응답입니다.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이렇게 통계가 있고요. 여성가족부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이걸 예방 체제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단 발굴 과정이 이렇다. 프로그램 적용 단계가 상담 및 치유 지원, 병원 연계, 치유 특화 프로그램, 그리고 사후 관리 과정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 틀 관점에서 예방 체계를 한번 2022년도 1년 동안 만들어 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하실 교수님은 제가 같이 모셔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할 겁니다. 박사과정 더욱더 환영합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학업 청소년들이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중독이 생기는데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와 같은 자아 존중감이라든지 자아, 탄력성 같은 자아 개념을 도입하는 해보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학업 중독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을 좀 낮출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게 연구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구 문제는 3가지를 설정을 했고요.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 모형을 제시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매개
변이를 통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자아 개념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년에 배포한 2019년도 패널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다양한 패널이 있어요. 저는 장애인 패널, 그리고 고령화 패널, 아동 청소년 패널, 다문화 패널, 여성 패널, 노동 패널, 청소년 패널 등 한 국내에 있는 6, 7개 정도의 패널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양적 연구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총 31명을 대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즉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뭐를? 스마트폰 중독에 걸린 청소년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왜? 이 사람들은 사회적 낙인감이라는 예측 요인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낮추기 위해서 자아 개념인 자아 존중감과 자아 탄력성을 도입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은 빈도 분석을 했고 기술 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회귀 분석과 이를 뒷받침할 소벨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대상자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315명을 했고요. 주요 변수는 사회적 낙인감, 그리고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휴대폰의 평균과 편차를 구했고요. 옆에 있는 외도와 첨도는 사실은 양적 연구 하시는 분들이 이 외도와 첨도를 굉장히 무시하고 그러니까 적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외도와 첨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매개 변수와 같은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외도와 첨도라는 것은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이 상점이 있는 것들은 빼고 연구하는 거예요. 즉 95%, 99%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95%를 이용하지요. 5%는 우리가 이상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외도와 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 또는 4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데이터고, 이를 통해서 매개 효과를 돌리는, 즉 곱하기를 해도 2개 곱하기를 해도 그 이상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는 게 외도와 첨도입니다. 제시를 했고요. 상관관계 분석을 했더니만 사회적 낙인감,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스마트폰 중독 간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중역의 분석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 자아 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봤더니 노란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 중독의 부적인, 그렇죠? 부적인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거에서 뒤에 쭉 보니까 자아 존중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역시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은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중독 간을 매개할 수 있는 효과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아 탄력성의 매개 효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낙인감이 종속 변수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한 자아 탄력성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즉 자아 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으로 낮아진 스마트폰을 조절할 수 있는, 매개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겁니다. 소벨 테스트입니다. 소벨 테스트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질적 연구도 방법론이 있어요. 현상학적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연구 방법이 있지요. 양적 연구도 역시 그 안에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회귀 방정식 방법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조 방정식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귀 분석을 썼을 때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환경 요인을 같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은 경로라는 관점에서는, 그렇죠, 구조 방정식에서 보여주는 이런 경로라는 이런 관점을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까 말한 정규성이나 이런 부분에 위배될 가능성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경로 분석을 에이모스 같은 이런 구조 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런 소벨 테스트는 기본적인 근간이 경로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 부족한 매개 변수의 유의성을 보충해주는 경로 분석을 했더니만 역시 마찬가지로 소벨 테스트를 해도 자아 존중감과 자아 탄력성이 매개 효과를 보이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논의입니다. 논의는
결과에 따라서 사회적 낙인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이 높아진다는, 심해진다는 이런 연구가 저 이외에도 그 전에 선행 연구도 있었다라는 거죠. 양적 연구의 핵심은 이와 같이 이론이 있고 이론을 검증해서 그거를 일반화하는 거예요. 즉 인과관계를 통해서 그걸 인과관계과 일반화의 두 가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이 이론이 있었고 이 이론을 증명을 했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두 번째, 연구가서 두 번째는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낙인감과 스마트폰 간에서 스마트폰을 낮춰줄 수 있는 이런 매개 요인이 있냐라는 이런 부분이고,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딱 이게 매개라는 연구는 없지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로 해서 선행 연구들이 각각 다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유추해 볼 수 있구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연구가설 3은 자아 탄력성도 마찬가지 자아존중과 같이 매개의 효과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독립이 매개해서 종속 간의 이런 연구들이, 선행 연구들이 이미 있었고, 이 이론을 통해서 일반화를 우리가 얘기해도 좋더라라는 이런 설명입니다. 이걸 통해서 함의 부분은 빨간 부분에서 보면은 비행 예방 차원에서 학교, 지자체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는 이런 스마트폰 중독 관심과 관련 대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평택복지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체계와 같은 정책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좀 더 폭넓은 연구를 할 수 있는 길버트와 테렐 같은 이런 연구 툴을 한번 제시해보자 했던 거예요. 다음에는 사회적 낙인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의 개발도 요구되고요. 이와 함께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 내에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들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통해 그래서 이런 대처를 좀 체계적인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하면은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서 낮은 스마트폰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런 자아존중감 같은 이런 매개 효과가 좋다라는 이런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자아존중감을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복지관에도 있고 다양한 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학교, 가족, 또래, 그렇죠? 국가, 지역사회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좀 더 폭넓은 요즘 같은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죠? 대단위에 이런 건 못 합니다. 소규모의 복지관도 소규모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뭐든지 더 늘어났다라는 거지요. 한 번 해도 되는데 막 10번을 쪼개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 오신 분 있겠죠. 저는 이제 사회복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쪼개든 어쨌든 이런 그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개발을 하고 그렇죠?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낙인감은 스마트폰을 낮추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적 낙인감을 줄이는 그리고 자아 탄력성 향상이 필요한 이 두 가지를 주장한 거는 앞에 건 부분 매개였어요. 생소한 단어죠. 부분 매개. 부분 매개는 완전히 그 매개 변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가 있어도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향이에요. 하지만 완전 매개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브로커라고 그러는 이런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이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 매개, 완전 매개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회적 낙인감을 줄이는 게 있고 자아 탄력성 향상이 둘 다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앞에 있는 그 이런 내용들은 앞에 있는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의까지 제가 이렇게 했고요. 연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 탄력성 같은 이런 자아 개념 이걸 통해서 정말 이런 사회적인 이런 스티그마로 그걸로 인해서 이런 스마트폰 중독이 야기되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자아 개념을 이렇게 찾아봤다라는데 일단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래와 같은 종단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밝히면서 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 박사님은 이제 다양한 그 논문을 많이 쓰시고 또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분야에 있어서 더욱더 실질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논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에 있는 서보경입니다.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도 중독 상담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활발하게 대외적으로 누굴 초청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있는데 예, 많이 배워갑니다. 네,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반성도 좀 하고요. 네, 그 학업 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중독을 연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모으는 것,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그것이 소수일 경우에 그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대학생,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주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사회적 낙인,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이 세 가지 큰 주제가 이렇게 한 논문에 들어 있어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요. 일단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이런 용어가 저는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논문은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제가 좀 논찬을 하면 학업 중단 청소년은 이렇게 딱 듣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딱 주지 않나요? 그래서 그 용어가 가지는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요.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학업 중단 청소년이란 이 용어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당사자라면 좀 더 위축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 내가 좀 사회에서 도태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스스로 들게 하고요. 그리고 이런 용어를 쓰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이런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업 중단 청소년이라는 이런 용어를 좀 다른 용어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진로 전환 학생, 뭐 진로 개척 학생,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주는 이런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회적 낙인감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힘, 집단의 부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은. 근데 이 사회적 낙인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집단의 힘, 이런 부정적인 시선, 집단의 부정적인 압력을 우리 스스로 뭐 좀 바꾸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사회적 낙인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논문에서는 위험 요인,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같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위험 요인으로는 말씀하신 그 사회적 낙인이 있고요. 그리고 보호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이랑 자아 탄력성,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험 요인에는 사회적 낙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연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부모님의 무관심, 권위적인 부모 양육 태도, 혹은 심리 정서적 장애, 우울 불안 같은 경우, 그리고 왕따 경험,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 요인으로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호 요인으로는 그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그리고 사회적 지지, 그리고 부모와의 좋은 관계, 권위적, 민주적 양육 방식을 가진 부모들, 그리고 강한 회복 탄력성, 스트레스 대처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는 그런 위험 요인을 훨씬 낮출 수 있는 그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구 안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 사회적 낙인, 스마트폰 중독 이 세 가지를 같이 다루셨는데 거기에 대한 제 질문은 이렇게 그 논찬 안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 중단 청소년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중독 같은 경우에도 뭐 게임을 주로 하는 사람들, 아니면 SNS를 주로 하는 사람들, 뭐 쇼핑을 주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특성이 좀 다를 수 있듯이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도 뭐 진로가 뚜렷하게 있는 학생들, 혹은 진로는 있으나 실천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직업적으로 발길을, 진로를 정한 청소년들, 이렇게 학업 중단 청소년 중에서도 집단 특성에 따라서 또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랑요. 그리고 뭐 두 번째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혹은 추정치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19년도 청소년 패널 자료를 사용을 해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 상황의 자료라서 만약에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청소년 패널 자료가 생산이 되었는데요. 그 자료로 분석하였을 경우, 즉 비대면으로 주로 생활하는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사회적 낙인감, 스마트폰 중독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설들, 이런 어떤 것이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쓰고 나니까 이게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것이 좀 더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학업 중단 청소년이랑 사회적 낙인에 좀 꽂혀가지고 이쪽으로 좀 더 논평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용어도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 스마트 심센터에서 상담을 했을 때 스마트폰 중독으로 상담을 오는 청소년들을 보면 원인이 이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친구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아무도 없어서 혼자 있는 경우나 해서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이 이렇게 기기 자체, 콘텐츠 자체는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이 용어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의 비율이 지금 35%, 40%라고 되는데, 이 척도가 개발된 지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폰이 더 많이 활용되지고, 그리고 비대면 생활권이고 해서 이 척도가 좀 더 그 비율을 높게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그 용어가 미치는 프레임 작용, 프레임 효과가 있어서 너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또 중독이라는 그런 당사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부정적인 영향, 좀 위축되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스마트폰 다른 용어를 좀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면 발표자의 또 답변을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한 말씀만 더 해주셨으면 한 페이지 넘어갈 뻔했는데 한 페이지 안 넘어가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총 6가지 정도의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게 학업 중단 청소년이 좀 이게 듣기에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그전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근데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을 쓰다 보면 안에 이제 그 서론이나 이론적 배경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론이나 통계가 학업 중단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말을 쓰면은 심사위원들이 바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진로 개척 청소년이라든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씁니까? 한데 현실이 그런 통계를 제시해야지 양적용을 쓸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당분간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업 중단 청소년을 우리가 좀 거부스럽지만은 써야지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주셨던 내용이 학업지도나 청소년 중 여러 개 구분되는데 뭐 진로 뭐 SNS나 게임 뭐 진로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어요. 뭐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 이게 이제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텐데 이게 이제 이미 구축되어 있는 패널 자료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걸 다양하게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이제 물론 그거 제가 뒤에 있는 연구 제안자마도 물론 썼습니다. 31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더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는 기본적으로 200개 이상이 넘어야지만이 회귀 분석이라든지 고조 방정식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의존 현상 패널 자료는 2020년도에 제가 다운받은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고요. 계속 연구가 보통 한 1년이나 2년 단위로 이렇게 보통 단체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근 걸 가지고 한번 연구하되 가능하면 종단 연구를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나온 그 질문이 낙인에 대한 노력 이 부분은 제가 함에다가 약간 좀 했고요.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공동체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 대신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척도가 7년 전에 개발됐고 그렇다고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척도 개발 연구라는 과제로 그래서 전문가들 여기 있는 우리 그 조윤숙 교수님이라든지 서부경 교수님 같은 이런 분들을 모시고 내용 타당도 같은 걸 조사해서 정말 맞는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사이버 중독이라는 내용 타당도를 검증해서 한번 척도를 해서 기독교 전용 사이버 중독이라는 척도를 만들 필요도 있는 것이지요. 왜? 일반 사이버 중독하고 기독교적 사이버 중독 어떻게 같겠습니까? 절대 다른다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도 실존적 영성과 기독교적 영성 두 개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성이라서 한쪽만이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어우르든지 아니면 한쪽 영성 쪽에서 기독교 영성만 가든지 그런 내용 타당도를 기독교 전문가면서 심리 상담을 또 이런 그 중독을 연구원 이런 세 개의 이런 그 연구 교수님들을 같이 모시고서 이런 척도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기독교적 이런 그 척도도 개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발표해 주신 교수님 또 논찬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